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들이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청년의 역사를 이제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누스와 샤르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이노센트 3세를 기점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게르만족이 대이동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 시점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중세 개막을 알린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훈족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죠. 훈족.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초래한 요 훈족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쪽 흉노족, 이 한 나라의 무제가 흉노족을 토벌하면서 그 중에 일부 북흉노족이 바로 유라시아 초원을 통해서 쭉쭉 이전해 왔던 이 흉노족이 바로 이 훈족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서양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한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 역사를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 살펴봤죠. 자, 훈조, 흉노조, 그리고 한나라 무제를 큰 틀에서 춘추 전국시대와 또 그 시대에 풍미했던 제자백가 사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 이 혼란을 끝낸 그리고 천하통일을 이룬 진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만리장성. 자,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를 이륙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육안으로 확인되는 인류의 건축물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네요. 진시황이 이 흉노족 방어를 위해서 축조한 건데, 이 현존하는 것보다 훨씬 북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명나라 때 축조된 것이죠. 자, 바로 만리장성. 뭐 중국 가보신 분들은 당연히 만리장성 보고 오셨겠죠. 바로 이 진나라, 지금의 중국이 요게 이렇게 크죠. 진나라가 통일했던 그 지역은 바로 이렇다. 지금의 이 중국, 이것은 이제 청나라 때 영토가 이제 지금 이어진 거고요. 바로 진나라가 바로 여기에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 북쪽에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만리장성은 무에서 유를 만든 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국시대부터 있던 건데 그 기존의 성벽들을 쭉 이렇게 연결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게 엄청난 대역사인 것은 이제 높이뿐 아니라 넓이도 정말 대단한데 10렬의 병사가 그 위에서 동시 보행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만리장성 축조로 중국 통일의 과업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자, 이 만리장성은 대대로 북방 유목민족과 구별하는 이 북방 한계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진나라 주전 221년 통일을 해서 주전 206년 3대에 걸쳐서 고작 15년밖에 이어지지 않은 굉장히 단명한 제국이죠. 자,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 진나라는 최초의 황제가 누군가? 잘 아시는 분들 진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영정이라고 하네요. 영정. 자, 진시 황제의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전국 칠홍, 전국시대에 잘 나가는 7개의 나라, 전국 칠홍 중 하나인 이 진나라의 31대 왕이자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제1대 황제가 됐죠. 세계 최초의 황제가 바로 이 진시 황제입니다. 바로 전국시대 서방 이 변방의 약소국이었던 이 진나라가
결국 이 전체를 다 통일하게 된다. 진나라 안에서는 31대 왕이지만 통일한 이후에는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3대 15년 만에 사라진 그야말로 단명한 제국이죠. 이 진나라는요, 군현제에 의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일으켰는데 지방의 성벽은 전부 파기하고 무기를 몰수하면서 철저한 이제 중앙 집권을 완성하게 됩니다. 군현제, 황제가 그 군과 그 현 거기에 자신이 임명한 그 관리들을 다 파견해서 황제 한 사람이 전국을 전부 강력하게 이제 그립을 갖고 통치하는 게 바로 군현제이죠. 이전에 그 주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봉건제였습니다. 주나라 왕 같은 경우 봉건제예요. 제후를 임명을 하고 그 제후가 각 지역에서 알아서 자치권을 가지고 이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제에 와서 진나라 때 와서 강력한 중앙 집권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진나라의 수도는 함양이었고요. 진시황제가 거하던 궁전 아방궁 많이 들어보셨죠? 그의 무덤 시황제능, 그리고 이 진나라 이름에서 영어의 중국을 가리키는 차이나가 왔다는 것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는 바로 이 법에 의한 엄격한 지배, 즉 제자백가 사상 가운데 이 법가의 사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제 채택을 하죠. 그래서 법가 이외의 책들, 특별히 육아에 관련된 책들을 이제 전부 불태우고 그 유학자들을 이제 어떻습니까?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조폭입니다. 조폭. 땅을 파서 묻어버려요. 이걸 분서갱유라고 하죠. 이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자주 쓰이는데, 자, 그 당시 이제 책사가 누구였는가? 책사인 이사는 바로 이 법가에 굉장히 심취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진시황제는 이제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바꾸면서 굉장히 국방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만리장성을 축조하는데 이것은 바로 흉노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는데, 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흉노족에서도 이 묵툭선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흉노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전 209년인데, 자, 진시황제가 죽는 게 바로 주전 210년이거든요.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1년 있다가 북쪽에는 흉노 제국이 등장하고, 자, 그리고 바로 진나라 이어서 등장한 한나라와 함께 이 북쪽에 흉노가 이제 한판 붙게 되죠. 그 사이에 이제 진시황제가 쌓은 만리장성이 있죠. 자, 이 한판 붙는데 여기서 한나라가 이제 흉노에게 완전히 깨집니다. 한나라의 고조, 유광이 완전히 깨지고 나중에 칠 때 무제 때 와가지고 이 흉노를 이제 토벌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 이미 자세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진시황제는 이제 주전 210년에 죽고 그 이듬해 바로 주전 209년에 오광 진승의 난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최초의 농민 반란이 되겠죠. 자, 진시황제가 통일하기 직전 이 전국시대의 상황, 전국 칠흥의 상황을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자, 가운데 이 중원 지방에 바로 이 황하가 있습니다. 황하가 이렇게 흐르죠. 여기를 바로 중원이라고 한다. 중원. 이 중원 지역에 바로 세 나라, 바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 세 나라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진나라, 요 진이 아니고 이제 다른 진, 요 진자 있죠. 요진, 이 진나라가 세 나라로 나뉘게 되는 건데, 거기서 분열된 국가, 바로 이 세 나라는요, 바로 가장 앞선 문명을 보유한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를 둘러싸듯이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요 네 나라가 같이 있었죠. 요 7개를 바로 전국 칠흥이라고 한다. 자, 그 중에 제나라는요, 여기 산동반도죠. 산동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소금과 철의 산지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초나라, 이 초나라는 보시는 대로 중국 본토의 남쪽, 화이수의 남쪽 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막강한 이제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먼저 왕의 칭호를 사용했고요. 또 워낙 강대국이라서 당시 사람들은 만약 통일을 한다면 이 초나라가 통일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진나라 서쪽 끝에 있는 이 진나라, 여기는 자, 주나라 때는요, 거의 오랑캐나 다름없는 변방국으로 완전히 무시당했는데, 바로 전국시대에 바로 이 최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되는데, 오랜 차별로 인한 그 피해의식이 오히려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너희들이 계속 나를 무시한단 말이지. 그러면 실력을 한번 보여주지. 이렇게 오기가 되면서 이게 이제 국가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진나라의 그 통일의 과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무려 130년 전 그 효공, 진효공 때로 올라갑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은 바로 주전 4세기 중엽 효공 때로 올라가는데, 자, 그는 바로 중원의 그 한, 위, 조 세 나라에서 당시 개혁 사상을 가진 많은 학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지도 함께 볼까요? 바로 한, 위, 조 중원에 있는 세 나라 여기에서 근본이 있는 그 국가 지역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대거 나온다. 개혁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자, 이들의 개혁 사상은 그 중원에 있는 국가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왜냐? 이 중원의 국가에선 전통 귀족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러니까 기득권이 너무 강해가지고 개혁이 번번이 좌초되죠. 하지만 이 변방의 후진국인 진나라에서 이들을 대거 수용합니다. 인재 영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특히 주전 4세기 중엽, 바로 이 효공은 위나라 사람인 상앙, 이 상앙을 제상으로 중용해서 개혁을 단행하죠. 이 상앙은 이 법과 사상에 완전히 심취한 인물인데, 자, 국가를 이 법에 따른 매뉴얼로 통치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합니다. 자, 기존의 왕정은 어떻습니까? 왕의 기분에 따라 그냥 엉망진창으로 통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똘똘하면 괜찮지만 또 못나이가 나오면 나라가 이제 갑자기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강력한 법, 그리고 법에 따른 매뉴얼로 통치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는 법칙, 바로 그런 것들이 이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어서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이 가구당 병사 한 명씩 차출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킵니다. 바로 상황의 개혁으로 변방의 이류 국가인 진나라는요, 중원을 위협하는 군사 강국으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개혁은 당연히 군주인 이 효공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자, 하지만 이 효공이 죽고 나서 상황은 거열형, 소위 말하는 능지처참형에 처해지는데, 자, 이 능지처참형 어떻습니까? 머리와 사지를 수레에 매단 후 말이 달리게 해서 신체를 찢어 죽이는 그 형벌입니다. 상황 자신이 창안한 형벌인데 어떻습니까? 이 지나치게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인해서 그는 주변에 적이 많았고, 그래서 자신의 후견인인 효공이 죽자마자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 자신이 창안한 형벌인 거열형에 처해져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죠? 머리, 팔, 다리 해가지고 결국 5등분 돼서 이제 몸이 다 찢어져서 이제 죽는. 굉장히 보기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이 상황은 이렇게 죽지만 바로 그의 법과 정신은 후대 왕들에게 잘 계승이 되고요. 이후 진나라는 전국 칠훈 가운데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가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해문왕이 이제 이어서 등장하죠. 효공의 아들인데, 그는 이제 이때부터 왕 칭호를 사용한다. 아버지 때는 효공 이렇게 얘기했지만 해문은 이제 해문왕이 되죠. 바로 진시 황제의 고조부가 되겠습니다. 그는 이제 상황이 처형된 후 장의라고 하는 사람을 재상에 임명합니다. 이 장의는 걸출한 외교의 달인이었는데, 자, 잘 나가는 국가는요, 결국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이 상황에 의해 강력해진 진나라에 대항해서 동방의 6나라들은 이 합종책을 쓰게 되는데, 그 합종책을 장의가 어떻게 합니까? 연횡책을 써서 완전히 무력화시키죠. 합종책, 연횡책,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바로 요즘에 나오는 합종연행, 정치권에서 이합집산하는 그 합종연행, 그 말이 이때 나온 겁니다. 바로 이 합종책에 대한 연행책의 승리, 그 결과로 이제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각 제후국들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천하통일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꾸더라도 눈앞에 어때요? 생존이 먼저겠죠. 자, 이웃나라를 섣불리 공격했다가 도리어 허를 찔려가지고 되치기 당하기가 일쑤였는데, 자, 춘추 시대와는 달리
이 전투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그 전투 양상으로 인해서 한 번 패배로 나라가 그냥 한 방에 망할 수 있는, 한 방에 갈 수 있는. 춘추 시대에는 그냥 형님을 인정해, 복종해,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이 정도로 끝났는데 전국 시대를 가면서 어때요?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멸절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 양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헛다리 짚었다나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각국은 필연적으로 외교를 전쟁 못지않게 중요시했는데, 자, 이 전국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수많은 외교가, 책략가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합종연행은 이 시기에 가장 유행했던 외교 용어였다고 하네요. 이 합종연행은 당연히 합종책과 연행책의 결합인데, 후에 종횡가란 이름으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제자백가 반열에 뒤늦게 합류하게 됩니다. 이 합종책은 이제 어떻습니까? 진나라가 너무 이제 강성해지니까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강대국, 초나라를 중심으로 6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책략입니다. 바로 이 진나라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 초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합종, 종으로 이렇게 딱 막자. 이 진나라를 나머지 6국이 딱 막자. 초나라를 중심으로. 요게 이제 합종책이죠. 근데 거기에 맞서서 이 진나라의 장의가 연횡책을 쓰는데, 연횡은 뭘까? 횡은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 횡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진나라의 그 장의의 연횡책은 이 진나라가 6국의 각 나라하고 관계를 맺고 공존하자는 것이죠. 공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종책을 깨기 위한 전략인데, 이렇게 한 나라와 관계를 맺고 위나라와 맺고 조나라와 맺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와 이렇게 따로따로 맺음으로써 바로 이 합종책을 연행책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합종책을 쓴 사람은 바로 소진, 그리고 연행책을 쓴 사람은 말씀드린 장의. 이 소진과 장의는요, 두 사람은 동문수학한 친구 사이입니다. 스승은 누구였는가? 당대 최고의 책략가였던 귀곡자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같이 배운 동문수학한 사이예요. 둘 사이에 역사상 정말 재미있는 외교전이자 라이벌전이 펼쳐지는데, 자, 이들은 이제 한치의 혀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어떤 외교술로 이 전국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이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장의가 한 번은 학업을 마치고 제후들의 유세를 돕다가 도둑 혐의로 수백 대의 곤장을 맞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완전히 탄식을 하죠. 하지만 그런 아내 앞에 남편 장은 어떻게 하는가? 혓바닥을 쭉 내밀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부인, 내 혀가 온전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부인이 묻겠죠. 혓바닥이요? 멀쩡한데요? 그러니까 이 장의가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되었네. 딴 데 다 망가져도 혓바닥, 이 혀만 무사하면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먼저 이 소진이 각국을 유세하며 설득에 성공해서 6나라를 묶어서 진의 침략을 막으면서, 그러니까 이 합종책을 성공시키면서 15년이나 진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죠. 하지만 뒤늦게 세상에 나간 장의, 이 장의는 바로 진나라에 발탁된 장의가 책략과 유세로 이 소진의 합종책을 깹니다. 연행책을 깨죠. 그리고서 통일의 발판을 놓는다는 것이죠. 이 소진은요, 6개국의 재상을 맡습니다. 7개 나라 가운데 진나라를 뺀 전국 7은 가운데 6나라의 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태어난 남자로서 이보다 출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 나라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동시에 만족시킨다, 이런 게 불가능하겠죠. 거기에 한계를 결국 노출하게 되고, 그 역시 마지막은 이제 거열형, 능지처참형에 처해져서 죽게 되죠. 여기서 배우는 게 어떻습니까? 출세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결국 이 진나라의 통일은 이 상황의 개혁으로 막강해진 경제력, 군사력,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장의의 뛰어난 외교 정책,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범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원교 근공책, 즉 가까운 나라를 먼저 공격하되 그 뒤에는 먼 나라와는 친교를 맺는 이런 전략들이 잘 합쳐져 가지고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진나라의 통일이었다. 이렇게 각국은요, 고립된 상태에서 결국 하나씩 각계격파되면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됐죠.
자, 전국시대 말기에 이 진나라를 방문한 순자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 풍부한 자원과 정연한 진나라의 질서에 감동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진나라가 승리를 얻은 것은 요행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소양왕이 등장합니다. 소양왕은 지금까지 살펴본 그 해문왕의 아들인데요. 자,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도가 태자였고, 둘째 아들 차남 안국군이 있었는데, 이 차남 안국군은 그냥 소실 얻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건들면서 20명이 넘는 아들 풍년을 지냈죠. 왜 이렇게 살았는가? 차남이 당연히 정치에 괜히 기웃거렸다가는 어때요? 죽겠죠. 그러니까 난 정치에 관심 없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풍류를 즐기면서. 근데 그런 가운데 형 맏아들 도 태자가 죽고 이 안국군이 덜컥 태자로 승격하죠. 이 안국군 아들 가운데 하나가 20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 바로 영의인이에요. 영의인. 바로 이 영의인, 이 사람의 아들이 진시 황제거든요. 이 영의인은요, 이 조나라에서 볼모로, 인질로, 미래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위나라 출신의 거부, 큰 상인인 여부리가 불우한 인질 신세의 영의인을 딱 보고 무슨 어떤 영감을 얻었는지 그에게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사실 그에게는 진나라의 왕족이라는 간판뿐 권력의 중심에서 한참 먼 인물인데 나름 도박을 한 거죠. 그리고서 그를 왕위에 앉히기 위한 공작을 펼칩니다. 그 개요는 대충 이러한데요. 영의인은 이 안국군의 20여 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데 이 안국군의 둘째 부인의 소생,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부인 정부인은 화양 부인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자, 여부리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 영의인을 정부인인 그 첫째 부인 화양 부인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성공을 하죠.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국군이 이제 태자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의인은 자연스럽게 태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부리는 정말 오랜 투자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수만 배의 수익률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영의인은 진정한 킹메이커의 원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효문왕이 바로 지금 얘기한 그 안국군입니다. 이 안국군 고작 1년 통치하는데 전임자인 소양왕이 무려 55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 효문왕이 즉위할 때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았다고 하죠. 또 혹자는 여부리가 암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투자한 영의인 거기를 빨리 이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영의인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바로 장량왕으로 등장하죠. 이 장량왕, 영의인,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진시황제의 아버지죠. 이 장량왕을 이제 옹립한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여부리는 결국 진나라 재상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에는요, 이 여부리가 조이라고 하는 애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첩 조이를 장량왕이 눈독을 들이고 하는 걸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를 바칩니다. 자기 애첩도 바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조이가 그때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장량에게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영정이라는 거예요. 훗날 진시황제가 되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진시황제의 친아버지는 장량왕이 아니고 뭐예요? 여부리인 거죠. 여부리. 자, 장량왕은 이제 여부리를 만나서 인생 역전에 성공하긴 했지만, 자, 불과 3년 만에 그는 급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정, 진왕정, 그러니까 천하 통일한 이후에는 진시황제가 되지만 진나라의 왕으로서는 진왕정이 등장하게 되죠. 장량왕이 3년 만에 급사하면서 진왕정은 13살에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부리의 우는 또 계속 이어지죠. 그는 자신의 아들일지 모르는 이 어린 왕의 섭정이 되는데, 하지만 이 아들일지 모르는 이 어린 왕에 의해서 결국 마지막에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그 최후를 맞게 되는 과정, 이유는 이러한데요. 자, 장량왕이 죽자 그의 부인 태우인 조희는 여부리와 계속 정을 통합니다. 자, 원래 어떻습니까? 여부리 애첩이었잖아요. 여부리 애첩이었잖아요. 하지만 여부리는 영정, 진앙정이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가는 안 되겠다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합니다. 근데 자기의 그 애첩, 태우, 그 조이가 굉장히 그 성적으로 밝혔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띄어내는가 그 여자를 바로 노예라고 하는 바로 중국 역사 기록상 가장 음경이 큰 인물이라고 하네요. 그 사람을 이제 환관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태우에게 바치죠. 그리고 자신을 이제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끊는 거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 태우, 진앙정, 즉 진시황제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죠. 이 태우와 노예의 그 애정 행각은 이제 꼬리가 길면 이제 밟히잖아요. 결국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정은 이 노예를 죽이고 태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엄마잖아요. 태우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신하들의 간언 때문에 결국 궁에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정을 농단했던 여부리는요, 낙양에 연금시키고 결국 그는 아무 희망이 없자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되죠. 자, 20살이 되자 영정은 성인의식을 치르고 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부리가 추진했던 중상책, 그 상인이니까 당연히 중상책을 썼겠죠. 그 중상책은 억제되고 상항 이래 추진된 법가에 기초한 개혁이 계속 강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왕정은 새 재상으로 이사를 임명하죠. 그 역시 강력한 법치로 통일을 이제 추진하게 된다. 자, 진나라의 천하통일은요, 단연 앞선 테크놀로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주물 방식으로 무기를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무기들 가운데 핵심은 뭐였는가? 바로 노궁이라고 불리는 석궁이었어요. 석궁. 이렇게 생겼습니다. 석궁. 자, 그리고 규격화된 철심 화살을 사용했는데, 자, 이것은 철이 풍부한 진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방금 보신 그 노궁의 그 사정거리가 무려 400m나 됐다고 하네요. 갑옷을 막 다 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술도 어마무시했는데, 세 명이 한조가 되어서 교대로 발사하면서 한 발씩 전진하는 전술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이 조총부대가 떠오르죠. 조총부대. 딱 일렬로 딱 쓰고 그 뒤에도 후열이 또 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석궁을 연속 발사하면서 진격로를 열면은 후방의 전차와 보병이 쇄도해서 들어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써서 나머지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6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는 것이죠. 자, 부국강병을 완성한 이후 결국 이제 드디어 통일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이 중원에 있는 세 나라, 중원 한복판에 있는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한 번에 쓸어버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남쪽에 있는 강구, 이 초나라의 배후 공격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초나라는 이 제나라하고 또 굳건한 초제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굳건한 이 초제 동맹을 깨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 그래서 진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자, 제일 먼저 이제 초나라에 밀사를 보냅니다. 밀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는가? 자, 너희는 이 제나라를 쳐서 먹어. 내가 관여 안 할 테니까. 대신 나는 한위, 주 요 세 나라를 먹을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중원을 딱 반띵하자. 너가 이 제나라는 너 초나라가 먹고 이 진나라는 내가 먹을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솔깃하는 거예요. 솔깃.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진나라는 또 이 제나라에 또 밀사를 보냅니다. 자, 밀사를 보내서 어떠는가? 진나라와 제나라 가운데 동맹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초나라가 배후 공격을 못하게 막은 후 이 중원 공격에 나서죠. 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이 작은 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주전 230년 이 한나라가 최초로 무너지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조나라를 공격하는데 이 조나라에는 명장 연파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2년간 이제 공격을 하지 않고 성만 지키는 수성 전략을 하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나라는 굉장히 국력이 약했고 또 당시에 이 진나라에 맞서서 나머지 6나라들이 합종책으로 일제히 공격할 거라는 소문 때문에 진나라는 전선이 여기저기 분산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버티면 이제 조나라가 이기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진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이 조나라의 간신
박계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결국 연파 장군을 경질시키고 조괄이라는 사람으로 교체시킵니다. 근데 그 조괄은 실전 경험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장수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조나라가 또 무너지죠. 바로 2년 후인 주전 228년입니다. 한나라가 무너지고 230년, 2년 후인 228년 조나라가 무너진다. 주전. 자, 그 다음에 또 위나라가 무너지죠. 주전 225년. 이렇게 해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중원 노른자 위에 있는 세 나라들이 모두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이 초나라, 강대국인 초나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주전 223년 이 초나라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는가? 바로 항연입니다. 항연. 바로 이 항연은 초한지의 영웅인 항우, 이 항우의 할아버지이죠. 자, 진나라는 명장 왕전에게 60만 대군을 출전시켜서 결국 강대국 초나라를 박살냅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바로 연나라와 제나라 뿐이죠. 자, 연나라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연나라의 태자는요, 자객을 보냅니다. 형가라는 이름의 자객을 보내죠. 굉장히 손꼽히는 검객이었는데, 하지만 진시황제 영정의 그 암살에 실패하죠. 그러니까 연나라는 보복이 두려우니까 태자 단을 처형해서 목을 진나라에 바치죠. 하지만 결국 진나라는 연나라를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나라. 그게 바로 주전 222년. 그 마지막 남은 제나라는 어떡합니까? 홀로 남았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다. 주전 221년. 자, 이렇게 하면서 22살에 통일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6나라 6국을 상대로 불과 17년 만에 대륙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된 거죠. 자, 진시황제는 이제 39살에 천하를 군림하게 되고 종래 육국 군주와의 차별성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칭호를 자신은 황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처음 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자를 써가지고 처음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 황은 이제 어떻습니까? 빛난다는 형용사이고요. 이 제는 바로 자연계와 인간계를 지배하는 최고 신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황제라는 칭호를 최초로 사용한 동서양 최초의 인물이 되고요. 자, 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전제군주인 시황제의 명령은 이 군현제를 통해서 지방 말단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36개의 군, 그리고 그 밑에 현, 향, 정, 리 이렇게 되면서 지방 토착 세력이 아니라 거기에는 황제에게 충성 맹세한 관료를 파견하게 되죠. 바로 군현제 황제가 군, 그리고 현, 그 밑에 향, 그 밑에 리 전부 이제 관리를 누구예요? 전부 황제가 직접 파견하면서 기존에 어땠어요? 각 지방의 유력자들, 지방의 호족들이 통치했는데 근데 이렇게 황제 한 사람 진시황제가 바로 그 넓은 제국을 이제 임으로 다 다스리게 되는 최초로 중앙 집권적인 통치 형태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진나라의 수도는요 함량이고요. 진나라 진시황제의 또 결정적인 또 역할이 뭔가 바로 문자, 도량형, 화폐를 이제 통일했다는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서갱유, 이제 진시황제 하면 따라오는 말이 이제 분서갱유죠. 진시황제에게 이제 폭군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된 사건인데요. 자,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제, 수양제 하면 이제 폭군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자, 춘추시대 이래 각 지역의 어떤 독자적인 문물,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들, 더 나아가서 비판적인 여론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진시황제는 제국의 어떤 장기적인 지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 생각까지 통일되기를 바랐다는 건데, 이게 무리죠. 그래서 실용서를 제외한 각종 사상서를 전부 불태웁니다. 이제 분서라고 하죠. 분서. 책을 불태우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유생 460여 명을 전부 생매장합니다. 갱유, 유학생을 이제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 조폭이 묻어버리는데, 이 진시황제 이걸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걸 말리는 장자, 마다들, 부소도 변방으로 완전히 추방시킵니다. 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억압된 어떤 최초의 선례가 되는데, 그래서 분서갱유, 이것은 세계적인 이 언론 탄압의 대명사가 되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병마용갱, 요게 이제 흙을 구워서 만든 수많은 병사와 말 등의 모형이 있는
갱도인데요. 이게 1974년 우물공사하던 농민이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살아있는 듯한 병마용이 이들이 또 지닌 무기는 실제 무기라고 하고요. 그 인형이 바로 무려 7,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병마용. 이게 7,000개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이제 병사 같고 실제 사람의 실물 크기예요.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 그것도 실제 무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항우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 여기를 점령할 때 완전히 파괴된 거고요. 3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30일간 능 안에 보물을 다 날랐음에도 다 나르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덤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생전 진시황제 생활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리고 대규모 궁궐 조성 계획도 세웠는데 그 일부가 바로 이제 유명한 아방궁이죠. 이 아방궁을 항우가 불태우는데 무려 3개월간 불에 탔다고 하네요. 약간 좀 과장이 섞인 것 같긴 한데요. 자, 진시황의 이런 권력 과시욕은 진나라의 몰락을 재촉하게 되는데 그는 엄청난 노역 그리고 혹독한 법 집행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방궁 건설에만 무려 70만의 주의수가 동원됐다고 하니까 당시 각종 노역으로 한 가정당 1명 정도는 전부 차출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뭐 유명한 대로 이제 바로 불로장생의 명약을 구하려 백방으로 애쓴 걸로 이제 유명하죠. 하지만 그는 고작 50세에 수은 중독, 너무 이것저것 불로초에서 먹었는데 다 수은 중독이에요. 수은 중독으로 결국 주전 210년 죽게 됩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그는 자신이 변방에 추방했던 그 장자 부소를 후계자로 지명하지만 그 옆에 있는 환관 조고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 농간을 부리죠. 진시황제 유서를 조작해서 그 당시 가장 어리버리했던 호해를 허수아비 왕위에 앉히죠. 자, 오광진승의 난 주전 209년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죽고 이듬해입니다. 진승 오광의 난은요 최초의 농민 반란인데요. 자, 북쪽 변방 수비의 명을 받고 가던 중 이들은 여름 장마로 인해서 길이 막혀요. 그래서 길 안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인해서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늦게 오면 어떻게 되는가? 참수형,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하면서 난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 이제 오광진승이 했던 말이 유명하죠. 왕후 장상의 씨앗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난을 일으키죠. 그는 이제 초나라 땅을 접수하게 되고요. 나라 이름을 장초라고 하는데 결국 6개월 만에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자, 주전 206년 진나라는 최후를 맞게 되는데 자, 통일을 이룬 지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자, 마지막이자 두 번째 황제인 호해. 이 호해는요. 진시황의 18번째 아들인데 아주 어리버리한 못난이 약간 이제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환관 조고의 유서 조작으로 이제 얼떨결에 황제가 되죠. 이 환관 조고는 장남, 부소를 비롯한 왕자들을 다 죽이고요. 당시 재상이었던 이사도 죽입니다. 그리고 호해도 자결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죠. 대신 이제 부소의 아들, 자기가 죽인 부소의 아들 자영을 옹립하지만 자영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하지만 자영은 왕이 된 지 불과 40일 만에 한나라를 창건한 유방에게 항복을 하면서 결국 진나라는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시대를 통일시켰던 진나라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